수천 명이 지켜보는 훈련장 한복판, 한 이등병이 장군의 심장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이것은 10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가장 처절한 절규이자 한 남자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경기도 포천, 승진 훈련장.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키는 강철의 심장들이 토해내는 굉음으로 대지가 울부짖고 있었다. 수십 대의 K 흑표 전차가 육중한 궤도를 갈며 먼지 구름을 일으켰고 그 위로는 코브라 공격 헬기들이 날카로운 바람을 가르며 선회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는 K고 자주포의 포효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진지를 구축한 수천 명의 보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가상의 적을 향해 불을 뿜었다. 이곳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었다.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쟁 시뮬레이션의 무대이자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강철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야외 오페라 극장이었다.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 그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양국의 군, 수뇌부와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까지 수백 명의 눈이 이곳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 수많은 시선과 포화 속에서 이등병 이진우는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처럼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달 남짓.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훈련소의 흙먼지와 어깨를 짓누르는 K 소총의 무게가 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동기들처럼 상기된 표정도 긴장한 기색도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전방을 주시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복종이라기보다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가까웠다. 그의 관물대 가장 깊숙한 곳, 군인 수첩 사이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아들보다 더 늠름한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 이태준 원사. 진우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이자 군인이 되어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아버지는 영웅이었다. 10년 전 여명의 강작전이라는 대규모 훈련 중 부하를 구하고 장렬히 산화한 참군인. 국가는 그에게 충무무 공훈장을 추서했고 그는 전설이 되었다. 진우는 그 전설의 그림자를 좇아 기꺼이 이 길을 선택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 이제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참관단의 스피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은 이번 훈련을 총괄 지휘하고 계시는 합참의장 박동국 대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단상 위로 한 남자가 올라섰다. 별 4개가 번쩍이는 계급장,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군살 하나 없는 다부진 체격.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한 눈빛. 그는 살아있는 신화, 박동국 장군이었다.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최연소로 대장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국민들은 그를 강철의 명장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박동국 장군이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이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소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10년. 지난 10년 동안 그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배했던 단 하나의 이름. 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비극의 작전을 바로 눈앞에 저 남자가 지휘했다는 사실을 진우는 알고 있었다. 박동국 장군은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장병, 그리고 함께 피를 나누는 미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동안 이진우의 귓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10년 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의 목소리였다. 진우야. 아빠는 내일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단다. 박동국 대령님께서 이끄시는 작전이다. 조금 두렵구나.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여명의 강작전이 위험한 임무였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도하 훈련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진우의 눈이 단상 위에 박동국 장군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에 비친 장군은 더 이상 국민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감추고 아버지의 죽음 위에 자신의 명예를 쌓아 올린 교활하고 잔인한 학살자였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 연합군의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가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등병 이진우가 마치 홀린 듯 자신의 참호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연막 속을 유령처럼 가로질러 수많은 장병과 기자들이 도열한 참관단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저기! 이등병! 대열 이탈! 당장 멈춰! 통제관들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진우는 단상 바로 앞, 박동국 장군의 불과 10m 전방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K 소총을 들어 조정관을 단발에 맞추고 그 총구를 정확하게 박동국 장군의 심장에 겨누었다. 강철의 교향곡이 연주되던 화려한 무대. 그 한가운데서 가장 말단 계급의 병사가 별 4개의 최고 지휘관에게 총구를 겨누는 대한민국군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정적. 방금 전까지 대지를 뒤흔들던 포성과 헬기의 굉음이 거짓말처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훈련장의 모든 움직임이 마치 거대한 필름이 끊어진 것처럼 정지했다. 수천 명의 시선이 단 한 곳, 이등병 이진우와 박동국 장군에게로 향했다. 진우의 손은 미동도 없이 안정적이었다. 그의 눈은 차갑게 이글거렸고 그 안에 담긴 것은 광기가 아닌 서늘하고 명징한 분노였다. 그의 총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박동국 장군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총구와 심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직선 위로 훈련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박동국 장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와 위기의 순간을 겪어온 백전노장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카리스마 넘치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냉철함이 자리 잡았다. 총 거두게. 이병.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분노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상황을 파악한 경호 요원들과 특임 대특 수임무대 대원들이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격수들이 은밀하게 저격 포인트를 점령했고 방탄 방패를 든 대원들이 진우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모두 물러서. 박동국 장군이 손을 들어 다가오는 특임대를 제지했다. 이 병사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직접 대화해보겠다. 그는 이 상황을 미쳐버린 이등병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리고 그것마저도 자비롭게 품어 안는 자신의 위대한 리더십을 과시할 기회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는 진우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이병, 이름이 뭔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은 옳지 않아. 총을 내리고 말로 하게. 내가 자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에 진우의 입가에 경멸의 미소가 걸렸다. 제 이름은 이진우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마이크도 없이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단호하고 또렷했다. 그리고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박동국 장군. 당신께 묻겠습니다. 10년 전 여명의 강작전에서 제 아버지 이태준 원사는 정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까? 여명의 강작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동국 장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흔들렸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병. 자네의 부친 이태준 원사는 조국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영웅일세. 나 역시 그를 잃은 슬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자네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지금 잠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우의 절규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전은 단순 훈련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 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야망을 위한 제물로 버려졌다는 것을. 진우의 외침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처절한 절규였다. 박동국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눈앞의 이등병은 그저 미친놈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모두 들었을 것이다. 이 병사는 지금 전사한 영웅과 그를 지휘했던 지휘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 전체에 대한 반역 행위다. 박동국 장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지금 즉시 저 반역자를 제압하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방에 숨어있던 특임대 대원들이 섬광탄과 연막탄을 터뜨리며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살인이 아니었다. 그의 목적은 세상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이 자리에서 여명의 강작전이라는 잊혀진 이름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것이었다. 그는 특임대 대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짓눌리는 순간까지도 오직 한 사람, 박동국 장군의 눈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진실의 총구는 그렇게 거대한 제국의 심장에 결코 아물 수 없는 첫 번째 상처를 남겼다. 이등병 이진우의 전대미문 하극상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뉴스의 일면은 훈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치극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미쳐버린 이등병 장군에게 총구 겨눠 K-군대 기강회의 이대로 괜찮은가?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사건을 한 병사의 개인적인 일탈과 군의 기강회의 문제로 몰아갔다. 그 누구도 이진우가 절규하며 외쳤던 여명의 강작전의 진실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다. 군 당국의 대응은 신속하고 조직적이었다.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진우 이병은 입대 전부터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왔으며 훈련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완벽한 꼬리 자르기였다. 사건의 본질은 군사기밀 은폐 의혹이 아닌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병사관리 문제로 교묘하게 축소되었다. 박동국 장군은 이 연극의 완벽한 주연 배우였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진우 이병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보듬어야 할 아픈 아들이라며 그를 처벌하기보다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자비로운 지휘관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강철의 명장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침묵의 성벽 뒤로 은밀하고 신속하게 덮여가고 있었다. 사건의 중심인 이진우는 특임대에 체포된 직후 국군수도병원 폐쇄병동에 격리되었다가 곧바로 육군 교도소의 독방으로 이감되었다. 그는 군형법상 상관 살해 미수 및 초소 이탈이라는 중죄인이 되어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미쳐버린 이등병 하나의 해프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침묵의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낼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원.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로 군검사에 임용된 법무실의 엘리트 대위였다. 그녀는 대대로 법조인 집안에서 자라 그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신봉하는 원칙주의자였다. 그녀의 눈에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정신이상자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목적성이 뚜렷했어. 그리고 여명의 강작전. 왜 모두가 그 이름 앞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무는 거지? 그녀의 직감이 이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마침 이진우 사건은 그녀에게 배당되었다. 상부에서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대로 정신 이상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내려왔다. 하지만 한지원 대위는 타협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법복을 입은 군인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육군 교도소로 향했다. 삭막한 면회실, 차가운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그녀는 처음으로 이진우와 마주 앉았다. 이진우는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조금도 죽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을 만났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진우 이병. 나는 당신의 변호를 맡게 된 한지원 대위입니다. 변호는 필요 없습니다. 이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여명의 강작전 말이군요. 당신의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한지원 대위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 아크릴판 너머로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 하나와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다. 김상철 35-13-7856. 이게 뭡니까? 제 아버지의 마지막 전후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 이분도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이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희 어머니께 몰래 남기고 간 그분의 군번입니다. 이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지원 대위님. 저는 대위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군대라는 조직,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위님께서 정말로 진실을 원하신다면 이 군번의 주인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마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한지원 대위는 착잡한 마음으로 교도소를 나섰다. 이진우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었다.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묻혀버린 거대한 비극의 열쇠를 푸는 위험한 게임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침묵의 성벽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첫 번째 망치를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지원 대위가 10년 전의 기록과 씨름하는 동안 교도소 독방에 갇힌 이진우는 홀로 과거의 기억과 싸우고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다. 군인 아파트의 좁은 관사에서 그는 아버지의 낡은 전투화 냄새와 땀에 절은 군복의 감촉을 기억했다. 아버지는 과묵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언제나 따뜻하고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태준 원사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군인이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했고 부하들을 아꼈으며 가족을 사랑했다. 그는 진우에게 늘 말했다. 아들. 군인은 가장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서 이름 없이 죽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의 희생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준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군복을 입는 이유다. 진우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명예롭고 강한 군인이 되고 싶었다. 10년 전 그날 진우는 12살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의 풍경은 낯설었다. 군복을 입은 낯선 아저씨들이 서 있었고 어머니는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여명의 강작전 중 불의의 사고. 그것이 그가 들은 공식적인 설명의 전부였다. 장례식은 부대장으로 치러졌고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충무무 공훈장이 텅 빈 관 위에 놓였다. 하지만 진우는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 시신 훼손이 심해 유가족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왔던 유난히 슬퍼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던 김상철 아저씨. 아버지의 가장 친한 전우였다던 그가 아버지의 49제가 지나기도 전에 빗길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날 밤 그는 진우의 집을 찾아왔었다. 그는 몹시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태준이 형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 그는 진우의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몰래 쥐어주었다. 진우야. 아저씨 말을 똑똑히 기억해라. 내 아버지는 영웅이시다. 하지만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 영웅이시다. 만약, 아주 만약에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군번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어린 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저씨의 절박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쪽지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상자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것이 바로 10년 뒤 한지원 대위에게 건넨 그 군번이었다. 진우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유품을 마치 성경처럼 읽고 또 읽었다. 낡은 훈련 일지, 동료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 편지까지. 그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10년 전의 진실을 재구성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군에 입대하여 그가 직접 진실의 문을 열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입대 전 그는 우연히 아버지의 낡은 군용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보안 마이너스 대외비라는 제목의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대부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유일하게 열리는 파일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영상 파일이었다. 영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 고무보트 위에서 촬영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군인들의 거친 숨소리와 나지막이 무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파팀, 목표 지점 500m 전. 현재까지 이상 무. 여기는 브라보. 강 건너편에서 미확인 불빛 식별. 작전 중지를 요청한다. 이건 훈련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익숙하지만 냉정한 목소리. 닥쳐라, 브라보.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사소한 변수로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건가? 그 목소리는 10년 뒤 텔레비전 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박동국 장군의 젊은 시절 목소리와 똑같았다. 영상은 갑자기 총성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과 함께 끊겼다. 그것은 훈련 영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실전 상황이었다. 진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여명의 강작전은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밀리에 진행된 무모한 대북 침투 작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작전의 실패를 은폐하려는 박동국의 비정한 명령 속에서 희생된 것이었다. 김상철 아저씨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제거당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이진우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가 되었다. 군에 입대하여 박동국의 가장 가까이로 다가가 세상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 그의 심장에 진실의 총구를 겨누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가장 무겁고도 명예로운 마지막 유산이었다. 한지원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김상철이라는 이름과 그의 군번을 시스템에 입력했다. 전산망은 차갑고 간결한 정보만을 뱉어냈다. 김상철. 계급 중사. 소속 제707 특수임무대대. 전역 사유 사망 교통사고. 비고 이태준 원사와 여명의 강작전 동반 참여. 이진우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음 단계로 10년 전 기밀작전인 여명의 강작전의 공식 보고서 열람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의 답변뿐이었다. 한대위. 지금 제정신인가? 그녀의 직속상관인 법무실장은 그녀를 호출하여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미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까지 끝난 사건이야. 정신 나간 이등병 하나 때문에 10년이나 지난 기밀 작전 파일을 다시 들추겠다고. 자네, 이번에 진급 심사 대상인 거 잊었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이진우 이병 정신 감정 결과나 기다렸다가 조용히 사건 종결해. 이건 명령이야. 상부의 압박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거세고 조직적이었다. 그녀가 작전 파일에 접근하려 할수록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더 높아지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성벽은 전공법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전략을 바꾸었다.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비공식적인 사람의 기억을 찾아 나서기로. 그녀는 밤을 새워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20명의 대원 명단을 확보했다. 그중 4명은 작전 중 사망, 1명은 교통사고로 사망 김상철,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모두 전역한 상태였다. 특이한 점은 그들 대부분이 의병 전역 혹은 불명예 전역으로 군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전역 사유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군 복무 부적응과 같은 비슷한 병명이 적혀 있었다.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그녀는 그들 중 1명, 현재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최민식 하사의 주소지를 찾아냈다. 그녀는 휴가를 내고 사복 차림으로 그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갔다. 아파트 복도는 대낮인데도 어두웠고 술과 곰팡내가 진동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야 문이 열리고 잔뜩 경계심에 찬 눈빛의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군 기록에 있던 늠름한 특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누구시오? 최민식 씨 되십니까? 저는 10년 전 여명의 강작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여명의 강작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남자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당신 뭐야? 누군데 그 이름을?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당장 꺼져.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한지원 대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군인 신분증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다. 저는 국방부 소속의 군검사입니다.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이태준 원사님의 아들, 이진우 이병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 겁니다. 남자는 그녀의 신분증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갈등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들어와. 그의 집안은 전쟁터의 폐허와도 같았다. 사방에 술병이 널려 있었고 커튼은 찢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떨리는 손으로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며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날은 훈련이 아니었소. 처음부터 실전이었지.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상부의 명령에 따라 강을 건넜소. 그런데 그곳은 지옥이었지.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동료들이 내 눈앞에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태준 원사님은 그때 부상을 입은 나를 구하려다 적의 총에 맞았소.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 우리가 형님을 데리고 후퇴하려 했을 때 무전으로 그놈의 목소리가 들려왔소. 그는 그놈을 이야기하며 이를 갈았다. 박동국 그 개새끼가. 부상자는 버려라. 작전의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즉시 퇴각하라. 고. 우리는 살아있는 형님을 적진에 버려두고 도망쳐야만 했소. 그게 그날의 진실이요. 그의 절규는 10년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어온 지독한 죄책감의 토로였다. 모든 것을 들은 한지원 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했다. 그녀가 아파트를 나설 때 최민식은 그녀의 뒤에 대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심하시오, 대위님. 그놈들은 진실을 아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요. 김상철이처럼. 아파트를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골목 어귀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거대한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을 냈으며 이제 그 성벽을 지키는 괴물들이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민식 하사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한지원 대위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골목 어귀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은 그녀가 자신의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마치 잠복 중인 맹수처럼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주변에서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부대로 복귀한 다음 날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의 순서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방에 들어와 그녀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를 샅샅이 뒤지고 갔다는 명백한 흔적이었다. 그녀가 군 내부망을 통해 여명의 강작전 관련 자료를 검색하자 몇 시간 뒤 갑자기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그녀의 컴퓨터가 강제로 포맷되었다. 그녀가 최민식 하사와 통화한 기록은 통신부대의 전산망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박동국 장군이 지닌 힘이 군 내부에서 얼마나 막강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소리 없는 협박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벽에 접근하는 자를 그가 누구이든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지원 대위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녀를 위축시키는 대신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더욱 맹렬하게 불태웠다. 나를 막으려 할수록 당신의 죄는 더욱 선명해질 뿐입니다, 장군님. 그녀는 더 이상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철저히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과 대포폰을 이용해 흩어져 있는 14명의 생존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주소지, 직업, 그리고 현재의 삶까지.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10년의 세월 속에 흩어져 버린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다. 박동국 장군 역시 한지원 대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고작 대위 계급장을 단 애송이 계집 하나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군님. 필요하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충직한 부하가 말했다. 하지만 박동국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여론의 의심을 살 수 있어. 저 계집이 제 발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둬라.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결국 제 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저 저 계집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듣는지만 꼼꼼하게 보고하도록. 그는 자신의 거대한 성벽이 고작 대위 하나에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치명적인 오만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가장 견고한 성벽은 언제나 가장 작고 예상치 못한 균열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진실을 향한 외로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다. 한지원 대위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는 옷차림으로 전국을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명의 강작전의 생존자 14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리스트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증명해줄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잠들어 있는 비겁자들이기도 했다. 그녀의 여정은 험난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강원도 산골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박 중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사냥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썩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날 우리는 그냥 훈련을 했을 뿐이야.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순간 김상철 중사처럼 자신 또한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하사는
그녀의 질문에 술병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입에 담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우리는 그날 아무도 구하지 못했어. 동료를 버리고 도망친 죄인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그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거부했다. 그들은 10년 전의 악몽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마치 자신의 살갗을 벗겨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했다. 한지원 대위는 번번이 허탕을 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했다. 알고 있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우시겠죠.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이태준 원사님의 희생은 영원히 거짓 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아들 이진우 이병은 아버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쓴 군대를 증오하며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은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렸다. 그녀가 찾아간 7번째 생존자, 제주도에서 작은 감귤 농장을 운영하던 이상병. 그는 다른 이들과 달랐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담담하게 그녀를 맞았다. 올 사람이 왔군. 10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소.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그날 태준이 형님의 바로 옆에 있었소.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싸웠지. 그리고 박동국, 그 개새끼의 마지막 명령도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소.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고해진 군인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태준이 형님의 것입니다. 형님은 그날 총에 맞고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에 이걸 내게 던져주며 말했소. 이것만은 꼭 내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수첩 안에는 이태준 원사가 아들 진우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작전의 모든 진실, 박동국의 비정한 명령과 작전 실패의 전말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닌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유언 증거였다. 왜 이것을 10년 동안이나? 한지원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두려웠소. 나 역시 저들처럼 그들의 그림자가 두려웠소. 하지만 더 이상은 비겁하게 살 수 없소. 태준이 형님과 그의 아들 진우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이 상병의 증언과 이태준 원사의 마지막 기록.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그림을 세상에 공개하여 괴물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뿐이었다. 한지원 대위가 전국을 돌며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동안 철옹성 같았던 박동국 장군의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을 연기했다. 공식 석상에서는 호탕하게 웃었고 부하들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 문이 닫힌 그만의 공간에서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불안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고작 대위년 하나를 아직도 처리하지 못했나. 그는 수화기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그의 정보망은 한지원 대위가 10년 전 생존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그년이 지금 제주도에 있다고. 이 상병, 그놈을 만나러 간 건가 젠장. 그는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10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다. 작전 보고서는 조작했고 관련자들의 입은 돈과 협박으로 막았다. 진실을 말하려 했던 김상철 중사는 사고로 위장해 제거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간의 먼지 속으로 묻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작 이등병놈 하나와 대위 계집 하나가 자신이 10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을 흔들고 있었다. 장군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상병 그놈이 무언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한들 10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증거의 효력도 증언의 신빙성도 없을 겁니다. 여론은 장군님의 편입니다. 부하의 위로에도 그의 불안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여명의 강 작전은 그의 수많은 과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만약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연쇄적으로 그의 다른 추악한 비밀들까지 세상에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 뒤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이태준 원사가 나타나 그의 멱살을 잡고 절규했다. 왜 나를 버렸나? 그는 신경안정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날카롭던 판단력은 흐려졌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를 주변의 부하들은 눈치채기 시작했다. 강철의 명장이라 불리던 그의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먼저 공격해야 한다. 싹을 아예 잘라버려야 한다. 한지원 대위 그 계집의 뒤를 캐봐. 약점이 될 만한 것. 뭐라도 좋아. 돈 문제든 남자 문제든. 뭔지 하나라도 찾아내. 그리고 이진우 이병. 그놈의 어머니를 찾아가. 적당히 겁을 주고 돈으로 입을 막아. 아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고소를 취하하라고. 그의 눈이 독사의 눈처럼 번뜩였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오히려 그의 파멸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뿐이었다. 진실의 무게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다. 장군의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붕괴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태준 원사의 마지막 기록과 이 상병의 증언. 한지원 대위는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다. 박동국 장군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했다. 그녀는 작전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검토했다. 그러다가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작전 당시 통신병의 역할이 2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규모 작전도 아닌데 통신병이 2명이나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 중 1명은 작전 직후 정신 이상을 이유로 국군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대로 의병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 통신병이야말로 박동국의 목소리, 그의 비정한 명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들었던 살아있는 증거일 것이라고. 그녀는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저녁 후 그의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가 막다른 길에 부딪혀 절망하고 있을 때 뜻밖의 곳에서 단서가 찾아왔다. 박동국 장군의 비열한 공격이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진우 이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면회를 와서 그녀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며칠 전 군인들이 찾아와 저를 협박했습니다. 아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고소를 취하하라고. 그리고 그녀는 10년 전 김상철 중사가 죽기 전에 남편의 전우라며 소개해 주었던 한 사람의 연락처를 기억해냈다. 그분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라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라고 했어요. 그 연락처의 주인은 바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정보사 부사관이었다. 한지원 대위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사라진 통신병.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정보사의 보호 아래 신분을 바꾼 채 미국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작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박동국의 제거 대상 1호였다. 정보사는 박동국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그를 피신시켜 언젠가 진실을 밝힐 마지막 증인으로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지원 대위는 군 상부의 보고도 없이 개인 휴가를 내고 비밀리에 미국으로 향했다.
그녀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은 군검사로서의 그녀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시카고의 작은 세탁소에서 평범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증인과 마주했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증언을 거부했다. 10년간의 도피 생활은 그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 여기 있는 내 가족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소. 한지원 대위는 그에게 이태준 원사의 마지막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진우 이병이 아버지를 위해 어떤 싸움을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진우가 그 꼬맹이가 벌써 그렇게 컸단 말이오. 그는 편지를 읽는 내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 살지 않기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전우와 그의 아들을 위해 진실의 편에 서기로. 그는 10년 전 그날의 모든 통신 기록이 담긴 녹음 원본 파일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이태준 원사를 버리라는 박동국 장군의 비정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한치의 왜곡도 없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마지막 증인. 마지막 증거.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한지원 대위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거대한 성벽을 향한 마지막 총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한지원 대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대담한 총공격을 개시했다. 그녀의 무기는 더 이상 법전과 서류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의 힘을 믿는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포탄을 손에 쥔 것이다. 그녀는 가장 먼저 군 내부에서 양심적이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자신의 사관학교 선배인 국방부 출입 기자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의 일부, 특히 박동국 장군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이태준 원사의 마지막 편지를 넘겼다. 단, 보도 시점은 자신이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조건과 함께.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군 내부를 향한 공격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서를 정리하여 자신의 직속상관인 법무실장을 건너뛰고 곧바로 군 최고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했다. 군검사로서의 자신의 직위와 인생 전체를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보고서를 받아든 군 수뇌부는 발칵 뒤집혔다. 살아있는 신화라 불리던 박동국 장군의 추악한 민낯. 10년간 은폐되어 왔던 끔찍한 진실. 이것은 단순히 한 장군의 비리를 넘어 군 전체의 신뢰와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박동국 장군은 사방에서 자신을 옥죄어오는 포위망을 느끼고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군 수뇌부에 압력을 넣고 한지원 대위를 사건에서 배제시키려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한지원 대위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상황은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거대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 한지원 대위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기자에게 보도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 시간이 하나의 충격적인 특종 보도로 시작되었다. 단독 입수 10년 전 여명의 강작전, 훈련이 아닌 기밀작전이었다. 박동국 장군, 작전 실패 은폐 위해 부하 희생시켰나? 뉴스는 박동국 장군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그대로 공개했다. 부상자는 버려라. 작전의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즉시 퇴각하라. 그의 비정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전 국민의 안방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이태준 원사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공개되고 그의 아들 이진우 이병이 왜 장군에게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기막힌 사연이 보도되었다. 세상은 뒤집혔다. 국민들의 찬사를 받던 강철의 명장은 하룻밤 사이에 부하를 벌인 비정한 학살자로 전락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 홈페이지는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청원으로 마비되었다. 견고했던 침묵의 성벽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박동국 장중에 대한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군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도소 독방에 갇혀있던 이진우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자신의 싸움이 마침내 승리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벽을 향한 총공격은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성벽의 잔해 속에서 괴물의 목에 심판의 깃발을 꽂는 것뿐이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게이트급 스캔들의 중심에 선 박동국 장군은 하룻밤 사이에 국민 영웅에서 국민 역적으로 추락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예와 권력의 탑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군 검찰은 그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몰락은 철저하고 비참했다. 수십 년간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정재계의 후배들은 이제 그와의 모든 인연을 부정하며 등을 돌렸다. 그의 명령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굴었던 군대의 부하들은 이제 앞다투어 그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를 배신했다. 권력이라는 태양이 지자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해바라기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다.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늙고 병약한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추악한 과거는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다. 여명의 강작전 은폐 조작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군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특정 방산업체에 특혜를 주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자신의 진급을 위해 경쟁자들을 모함하고 심지어 부하들의 공을 가로챈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의 영웅 신화는 모두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허상이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그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비자금 세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 아버지의 모든 비밀 장부를 검찰에 넘겨버린 것이다. 박동국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았다. 그는 독방에 갇혀 절망과 분노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고작 이등병 하나와 대위 계집 하나의 당돌한 반란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하지만 그가 발악하면 할수록 그를 옥죄는 진실의 밧줄은 더욱 단단해질 뿐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추악한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너진 신화의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된 명예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몇 달 뒤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주범 박동국에 대한 군사재판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그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수십 가지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모든 계급과 훈장을 박탈당했다. 그의 이름은 군의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악은 단죄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억울하게 짓밟혔던 영웅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할 시간이 왔다. 국방부는 박동국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아주 특별한 행사를 거행했다. 국립현충원,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그 성스러운 땅에서 이태준 원사의 전사자 추서 및 명예회복 기념식이 열린 것이다. 10년간 훈련 중 순직으로 기록되어 있던 그의 죽음은 작전 중 적과의 교전으로 인한 전사로 공식적으로 정정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기념식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되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고 의장대가 조총을 발사하며 그의 넋을 기렸다. 그 모든 광경의 중심에 이등병 계급장을 뗀 이제는 민간인이 된 이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군복을 입고 10년 전 텅 비었던 아버지의 관 대신 그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와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지원 변호사.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을 떠나 인권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와 여명의 강 작전의 생존자들이 함께 자리를 지켰다. 국방부 장관이 이태준 원사에게 추서된 새로운 훈장, 태극무 공훈장을 이진우에게 직접 수여했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훈장이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아들었다. 10년 전 그가 받았던 충무무 공훈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 명예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어내려갔다. 저의 아버지는 영웅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빛나는 훈장을 위해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동료를 구하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군인으로서의 당연한 사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오늘 아버지는 당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비로소 제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치,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워준 모든 분들의 용기를. 저 또한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그는 아버지의 위패를 들고 현충원의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마련된 묘역으로 향했다. 그의 묘비에는 이제 순직이 아닌 전사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진우는 묘비 앞에 훈장을 내려놓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의 등 뒤로 10년 전의 동지들이 나란히 서서 그들의 진짜 영웅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닌 10년간의 응어리를 모두 씻어내는 명예로운 아들의 눈물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그렇게 완전한 빛을 되찾았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이진우. 이제 세상의 모든 시선은 그의 다음 행보에 쏠려 있었다. 그는 군 최대의 비리를 밝혀낸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장군에게 총구를 겨눈 군형법을 위반한 범죄자이기도 했다. 그에 대한 군사재판이 세간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열렸다. 군 검찰은 법의 원칙에 따라 그에게 상관 살해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를 맡은 한지원 변호사의 반론은 법정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마음을 움직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진우가 총구를 겨눈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명백히 군형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의 총구가 과연 상관을 향한 것이었는지를. 한지원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힘주어 말했다. 그의 총구가 향한 것은 군복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고 부하의 희생을 강요하며 국가의 명예를 더럽힌 거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의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극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군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저항이었습니다. 그녀의 최종 변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재판에는 여명의 강작전의 생존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진우의 선처를 호소했다. 저희는 10년간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저희와 달랐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부디 이 젊은 영웅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들의 여론 역시
압도적으로 이진우의 편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청원이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의 날. 재판장은 고심 끝에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진우는 법을 어겼다. 하지만 그의 행동 이면에 있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군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 했던 그 숭고한 동기를 재판부는 외면할 수 없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재판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진우의 의병 전역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법은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었다. 이진우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의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그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영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던 평범한 아들이었을 뿐이다. 이제 그는 군복을 벗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다. 아직 그의 앞에는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들이 무수히 펼쳐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이진우라는 이름을 서서히 잊어갔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장군에게 총구를 겨눴던 용감한 이등병으로 한 시대의 강렬했던 상징으로 남았다. 그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그는 대학에 복학하여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갔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사명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 내지 못하는 수많은 제2의 이진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대기업의 입사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아주 특별한 곳에 취직했다. 그곳은 한지원 변호사가 군을 나온 뒤 설립한 군 인권센터였다. 그는 그곳의 상담실장이 되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을 잘 이해했다. 그는 법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도움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부당한 처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총을 든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군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내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어 있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박동국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반성문을 썼지만 그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듯 그의 반성 또한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부하들처럼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이진우는 아버지의 묘역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그가 군 인권센터에서 처음으로 도왔던 한 병사가 보내온 감사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편지를 내려놓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끄럽지 않은 군인으로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처럼 길 잃은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분노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새로운 길에 대한 확신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강철은 불 속에서 단련되어 더욱 단단하고 순수하게 다시 태어나는 법이다. 이진우라는 이름의 강철 역시 가장 뜨거운 시련의 불길 속에서 세상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강철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의 진짜 전쟁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진우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장군에게 총구를 겨눴던 비운의 이등병으로 기억되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군 인권운동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억울한 장병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가 한지원 변호사와 함께 설립한 군 인권센터는 국가도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군대 내 부조리와 인권 침해 사건들을 해결하며 군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 차가운 분노를 세상을 바꾸는 뜨거운 열정으로 승화시켰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에게 한 통의 짧은 부고가 전달되었다. 박동국.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소에서 금일 새벽 지병으로 사망. 한때는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강철의 명장. 그의 마지막은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차가운 교도소의 독방이었다. 그의 죽음 소식을 들은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통쾌함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의 뒤틀린 야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에 대한 깊고 서늘한 연민만이 텅 빈 방 안을 맴돌았다. 길고 길었던 그의 전쟁이 마침내 완벽하게 끝났음을 알리는 세상의 마지막 조종 소리였다. 며칠 뒤 군 인권센터의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앳된 얼굴의 신병 하나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 여기가 군 인권센터 맞습니까? 이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를 맞았다. 네, 맞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용사님. 무슨 일이든 괜찮으니 편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이진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신병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십수년 전 이진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의 비참한 판박이었다. 부대 내 선임들의 상습적인 폭행과 갈취,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려는 간부들의 조직적인 압박.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이진우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우는 병사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20년 전 차가운 연병장에서 홀로 절망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병사의 절규에 이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신뢰의 미소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만큼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사건 파일 캐비닛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 그가 싸워 이겨낸 수백 건의 승리의 기록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우선 해당 부대의 모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증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을 도와줄 동료 병사들을 비밀리에 확보하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는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노련한 지휘관처럼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언론을 움직일 겁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군대 내 폭행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는 한지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법률 지원팀을 꾸려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눈은 처음 장군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그날처럼, 아니, 그날보다 훨씬 더 뜨거운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과거에는 오직 자신의 복수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 그는 이름 모를 약자들의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한지원 변호사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진우는 이제 그녀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동지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해 있었다. 몇 달 뒤 이진우와 군 인권센터의 활약으로 해당 부대의 모든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부대는 뿌리부터 바뀌는 대대적인 개혁을 맡게 되었다. 구출된 신병은 이진우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남은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진우는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의 묘역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그가 구해낸 신병이 보낸 감사 편지와 빛바랜 자신의 훈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묘비 앞에 섰다.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묘비에 새겨진 육군 원사 이태준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아버지.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아주 오랫동안 미뤄왔던 저의 진짜 전역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자신이 받았던 집행유예 판결문과 명예로운 의병 전역증을 꺼내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불태웠다. 그것은 그를 얽매었던 과거의 마지막 잔재였다. 저의 복수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싸우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양복을 입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아들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는 불타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그러니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땅의 명예를, 그리고 군인의 진짜 이름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등 뒤로 저녁 노을이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들의 자랑스러운 맹세에 답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장군에게 총구를 겨눴던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넘어 수많은 약자들의 희망이 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의 영원한 전역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강철은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 세상을 지키는 영원한 등불이 된 것이다.